네, 그러면 오늘 NGCN 301 EEC 442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챕터 1까지 했고요. 그러면 제가 원노트 보이시나요? 원노트 잘 보이세요? 네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챕터 1을 했는데 제가 녹화한 영상을 좀 들어봤더니 좀 헷갈리게 설명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조금이라도 클래리파이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물론 오늘 언급하는 것 중에서 또 상당수는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답답할까 봐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책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건데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리소스들을 잘 찾아서 긁고 왔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 세대는 완전히 그 엔지니어로서는, 특히 예전에도 그랬지만 엔지니어들은 라이프타임 러닝, 그러니까 평생 학습이라고 하죠. 예, 우린 평생 학습 그럼 왠지 뭐 은퇴해서 백화점 교양 강좌 듣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평생 학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엔지니어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야 한다. 뭐 이런 의미, 지식과 기술이죠.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중에서 특히 이제 지식에 관한 이 더 인터넷, 우리가 지난 챕터 1에서 얘기했던 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해요. 지난번에도 또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고 대학원생들이니까 네이버나 다음 서치는 좀 자제하시고, 물론 있잖아요. 딱 봐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고민했을 것 같아. 이런 거는 네이버랑 다음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아래아 한글에서 숏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그걸 구글에 검색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이버 검색하면 훨씬 잘 나오니까 그런 건 하더라도 여러분 전공에 관한 영어로 된 위키피디아가 예를 들면 한글로 된 위키피디아보다 훨씬 자료가 풍성하고, 물론 이제 장점은 있다고 했어요. 한글로 된 위키피디아는 짧기 때문에 일단 한글이라서 가독성이 높고 짧기 때문에 핵심을 주로 써놨죠. 그래서 읽기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리커멘드 했던 게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영문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데 한글 위키피디아에 없으면 여러분이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많은 한국말로 지식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죠. 세종대왕의 그 아이디어 같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더 쉽게 쓰도록. 그래서 위키피디아, 그다음에 구글 서치, 네이버 다음 대신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유튜브예요. 초창기에 유튜브가 나왔을 때 그 MIT에서 오픈 코스웨어라는 것을 만들면서, 사이트예요. 그것도 사이트를 만들면서 그 제법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강의들을 디지타이즈를 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아날로그 그 VHS 테이프에 넣어서 도서관에 강의 끝나고 나면 그 테이프를 한 5개 떠가지고 도서관 엔지니어링 라이브러리 이런 데 갖다 놔요. 그러면 강의에 빠졌거나 다시 듣고 싶은 학생들이 가서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학교들은 미국에서 처음부터 그 새틀라이트 링크를 이용해서 그 인더스티 아카데미아 에듀케이셔널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모토롤라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자기들 직원들을 위해서 강의를 개설하니까 그런 게 다 리코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디지타이즈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월터스인가요? 하는 그 MIT 교수님, 물리 가르치시는 교수님 있잖아요. 여러분도 봤죠? 이만한 쇳덩어리 가지고 이제 저 뒤에 서가지고 자 조교보고 자 떨어뜨려. 그래서 물리 법칙이 위배된다 보면 내 턱이 박살이 날 거야. 이러면서 딱 놓으면 이제 이 쇳덩어리가 이렇게 딱 가서 바로 앞에서 딱 서고 이제 뒤로 물러나죠. 지진이 안 났거나 줄이 안 끊어진 게 참 다행인데, 그 교수님 영상 보다가 그 교수님 최근에 올리신 거 보면 나이는 세월은 못 속이는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던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강의에 관한 정말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응용선형대수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 그 길버 스트랑 그 MIT 교수님의 그 선형대수 책으로 배웠을 텐데 저자 직강을 그냥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학원 강의들도 많이 올라와 있죠. 예를 들면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여러분이 그 최근에 스페이스X의 그 로켓들이, 부스터들이 어때요? 이거 인버트된 상태에서 막 착륙하잖아요. 거기에도 그 컨트롤 알고리즘에
그 CVX라고 그 스탠포드 대학의 스티븐 보이드, 스테판 보이드라고도 하던데 스티븐 보이드 교수님 만들어 놓은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툴을 써서 뭘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도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스티븐 보이드 교수님의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강의가 그냥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교재, 그러니까 핸드아웃도 그대로 올라와 있고 책도 심지어 프리로 제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하기가 참 좋은 세상이 됐어요. 단 하나 조건이 뭐라고요, 제가? 예, 영어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렇죠? 한글로 자막이 달려 있으면 어떤 때는 편할 수 있는데 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영어로 강의한 것은 잘 안 올리고 제 사이트에 우리말로 한 걸 주로 녹화를 해서 올리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도 강의한 것들 다 올라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그 월요일 강의와 수요일 강의 그래서 각각 좀 다른 방식으로 녹화를 했어요. 하나는 줌에서 바로 녹화하는 기능으로 했고 하나는 제가 동시에 녹화하고 있는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봐 그 OB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녹화를 했는데 어느 게 더 나았어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이메일로.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줌으로 할 때 아마 마이크를 제가 따로 USB 마이크로 연결해서 해서 아마 소리는 그게 더 크고 나았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그때그때마다 제가 다르게 올리든가 할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라이프타임 러닝 참 귀찮은 거긴 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이 특히 수학적인 툴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것만 강화해 나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소소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컬 레볼루션들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좀 방심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포항공대생들에게 가장 미안한 게 주위에 영어 학원이 없다. 그리고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문화를 우리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만들어주지 못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스스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다행히 뭐예요?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많은 학원들이 그냥 그전에는 예를 들면 해커스 유학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온라인으로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적인 한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공부를 너무너무 못하다가 갔다 와서부터 이제 미친 듯이 공부를 하던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노미 시스템을 가르칠 텐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복학생이. 세상에 이렇게 잘할 수가. 그래서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유학이라도 가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저는 학점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보라 그랬더니 뭐 유학 가려면 준비하려면 포항에서 힘든데. 그래서 그때 그 학생은 주말마다 있잖아요. 금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이죠. 금요일 수업 잘 없으니까. 세미나 수업 같은 거 말고는 금요일이 없잖아요. 목요일 날 수업이 끝나면 그 대학원생들 중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교수님들 싫어하는데 대학원생들 중에서도 교수님들이 금요일 날 미팅 안 하는 랩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나 쥐들에게 밥을 계속 줘야 되는 그런 랩 말고 자기가 이론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수학과 이런 학생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전에 그런 학생들 중에서 집이 수도권인 학생들이 이제 카풀을 해가지고 막 서울로 이제 달려라 달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둠의 사이트가 있대요. 저도 몰라요. 제가 알면 알아도 얘기 안 했겠죠. 그렇죠? 그 학생 혜택을 보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어둠의 사이트에 가면은 이번에 언제 어디서 출발하는 서울 가는 차가 있는 자리가 몇 석 남았다. 가격은 얼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목요일 밤마다 이제 서울에 갔어요. 그래서 뭐 친구인지 형인지 집에서 자면서 해커스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하기 위해서 박사 과정으로 갔어요. 예. 아주 그때만 하더라도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예를 들면 한국통신학회라고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통신 전공 거기서도 물론 그 전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웬만한 워크숍들은 웬만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해요. 예전에는 우리 포항공대 대학원생들이 그걸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등록비 말고도 그 숙박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받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장벽들이 코로나 덕분에라고 말하기는 싫은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포항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 영어 공부의 한계는 내가 스스로 이제 벗어나야겠다. 사실 뭐 포항에 없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집에서 듣고 있고 이럴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라이프타임 러닝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 않거든요. 특히 전문적인 거고 중요한 정보일수록 그것이 한글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요. 여러분들이 제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나는 정말 국제적으로 노는 플레이어가 되겠다. 정말 세계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세계적 엔지니어로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런 연구와 개발을 하면은 물론 그때는 이제 내부적으로 뭐 문서를 작성하고 이런다면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면 삼성 리서치 같은 표준화 활동을 하는 부서가 있는 데를 가잖아요. 물론 삼성 리서치에서 뭐 통신 표준화만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저와 관련된 거는 뭐 5G, 6G, 그 와이어리스 텔레콤 이런 거 표준화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표준화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삼성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이런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훨씬 효율적인 통신이 되는 이런 시그널링을 표준에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설득력 있게 발표하고 문서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소홀히 하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화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이 에러 컨트롤과 에러 컨트롤 코딩, 뭐 포워드 에러 커렉션 이런 걸 조금 헷갈리게 설명했던데 여기 분류를 다시 해드릴게요. 먼저 이 에러 컨트롤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에러 디텍션과 에러 커렉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류 제어에 오류 검출과 오류 수정 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ECC라고 제가 부른 게 있는데 참고로 이런 약어들이 통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ECC 그럼 에러 컨트롤 코딩 또는 에러 컨트롤 코드인데 바이오메디컬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일렉트로 카디오 뭐 쪽에서 있죠. 저도 잘 몰라요. 네, ECC.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약어를 봤을 때 주의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뭐 스타트업을 하겠다든가 나는 좀 뭔가 매니지먼트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든가 나는 세일즈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세일즈 부서에 가서 세일즈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축약어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고 저 사람이 말하는 축약어가 뭔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니까 조심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에러 컨트롤을 하는 이제 부호 코드들을 사람들이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뭐 세 가지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forward error correction이라고 제가 써놓은 것과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한쪽 방향에 사실은 순방향이라기보다는 한쪽 방향 일방향으로 가면서 에러를 커렉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핸드 쉐이킹을 하면서 커렉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은 그 방법 중에서 사실 유명한 이름이 붙은 Automatic Repeat 또는 Retransmission Request라는 ARQ라는 이름으로 그냥 불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ARQ인데 이거는 놀랍게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다 하크 이렇게 해요. 하크 하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귀찮으니까 그래서 ARQ 귀찮잖아요. 네.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 뭐 통신 수업을 지금 듣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한국에서는 오히려 쾅 그랬어요. 제가 학부 때부터 쾅 그다음에 뭐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팸, 뭐 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막 오셨던 교수님이 아니 내가 모토로라에 10년을 넘게 근무했는데 아무도 쾅이라고 안 하더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모토로라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 리서치하는 부분은 망했죠. 근데 어쨌든 망하기 전에는 다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할 때쯤에는 다 쾅이라 그랬어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 얘기를 했는데 위키피디아에 에러 디텍션 앤 코렉션이라는 요 항목에 가면 이 멋진 그림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모나리자 그림이고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방식으로 에러 컨트롤 코드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임프레시브하게 모든 게 이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왼쪽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나리자 그림을 블랙 앤 화이트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레이죠. 네, 그레이 스케일로 해서 이제 보내고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 종류의 이 픽셀이 에러가 나는 것들을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픽셀이 미싱 되면 하얗게 표시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잘못 오면 예를 들면 까맣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예 안 온 거예요. 미싱 된 거예요. 이걸 erasure 또는 eraser라고 하는데, 지우다 할 때처럼 이렇게 이제 수신이 됐는데, 뭐 마법같이 수신기에서 오물딱조물딱 forward error correction만 가지고도 서로 핸드쉐이킹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눈으로 봤을 때 물론 자세히 보면 픽셀 에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림들은. 그런데 forward error correction을 통해서 이렇게 복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학기에 있는 EC 341 정보통신공학 개론 시간에 이제 그 하반 부분, 그 후반 부분에서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 많이 다루거든요. 전반은 아날로그 통신, 후반은 디지털 통신을 다루는데 거기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양경철 교수님께서 또 특히 에러 컨트롤 코드 전공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제가 에러 컨트롤 코드 전공은 아니지만 조금 흉내를 내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체크썸, 에러 체크썸 또는 시클릭 리던던시 체크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패켓을 보낼 때 왜 패켓에는 카메라 좀 이상한가요? 제가 자꾸 딴 데를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네. 네. 패켓을 보낼 때는 거기에 헤더가 있고 페일로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헤더 부분이 특히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소스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어드레스가 틀리면 멍뚱한 사람한테 가니까. 그래서 그 어드레스에 이제 잠시만요. 네. 이제 어드레스에서 에러가 나면 안 되니까 네. 거기다가 에러가 났는지를 그래도 적어도 확인하자. 그래서 헤더 부분에 이제 일종의 우리는 패러티 비트라고 하는데 에러를 디텍트하거나 커렉트할 수 있게 리던던시 추가적으로 보낸 비트들이에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왼쪽 그림 같이 비트를 보냈는데 지금 여기서 이걸 그냥 이렇게 복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최근에는 그 우리가 AI 기법들을 이용해서 저기서 예를 들면 그림이 뭐 경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패턴이 있잖아요. 저게 랜덤하게 찍힌 픽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어떤 픽셀이 있으면 그 전후 좌우 옆에 있는 9개, 8개죠. 서로 다른 픽셀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무 상관없이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 모양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계적으로 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진마다. 그런데 그 AI 기법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인물 사진이라고 하면 트레이닝을 막 시키면 놀랍게도 우리가 리던던트한 비트를 안 보내도 상당히 많이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디노이징 뉴럴넷 해서 지난번에 있다고 했죠. 여러분 찾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찾으면 될 거예요. 디노이징 뉴럴넷. 이그젬플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통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그림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비트와 저 비트 그 비트들이 전부 수학적으로 거의 인디펜던트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디노이징 뉴럴넷 같은 걸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리던던트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모나리자 그림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각각의 픽셀에 예를 들면 뭐 8비트로 그레이 값을 줬다고 해보세요. 각각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 요것만 딱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다가 심지어 여기다가도 비트를 더 추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쪽으로 쭉 읽어서 패러티 비트들을 어떻게 붙이고요. 하나만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각각 해서 여기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다 해서 다 더하면 똑같겠죠. 여기 뭐 이븐 패러티나 아드 패러티를 붙이고 이런 건데 저렇게 간단하게 싱글 비트, 원 비트 패러티를 붙이는 방법이 아니고 좀 소피스케이티드 된 방법으로 코드를 디자인을 해요. 네, 그거를 제가 이그젬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 이해가 처음엔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4개의 데이터 비트예요. 그래서 여기 D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D1, D2, D3, D4 자리에 내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 비트를 써 넣어요. 일단 예를 들면 0, 1, 0, 0이라고 합시다. 물론 이제 이게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오른쪽부터 이렇게 뭐 이게 D0이고 뭐 D1이고 답답해요. 그렇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할게요. 편의상. 자, 그러면 얘를 써 넣어요.
제가 에러 컨트롤 코딩을 하고 싶은 비트를 써놓고 그럼 얘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 인코더가 있는 거예요. ENC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4비트가 들어가서 여기서는 패러티가 시스템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제 목소리 잘 안 들리나요? 갑자기? 그렇진 않아요? 괜찮아요? 네네. 네, 잠시만요.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닫으라고 하는데 몇 개만 닫을게요. 네, 집에서 처음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일단 진행해 볼게요. 혹시 잘 안 들리거나 이러면요,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패러티 비트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3개를 붙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방법이 여기서 인코딩하는 방법은 요 지금 동그라미 있죠. 요 동그라미 안에 지금 각각의 동그라미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데이터 3개 있죠. 그러면 저 P라고 있는 데에다가는 예를 들면 우리가 even parity 또는 odd parity 약속을 한 다음에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제 비트 4개잖아요. 4개의 합이 모듈러 썸이 논리 합이 또는 0, 1이라면 항상 0이 되게 또는 항상 1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인코딩 하고 나면 일단 D1, D2, D3, D4는 다 나오고요. 0, 1, 0, 0. 그 다음에 패러티에 해당하는 P1, P2, P3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지금 이제 한 비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3비트가 추가되는 거예요. 패러티 비트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는 순수한 인포메이션 데이터 비트는 4비트지만 우리가 전송은 7비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리던던시라고 불리는 거예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죠. 에러가 없다면. 그런데 이 패러티 비트가 우리가 이로니어스 채널, 어떤 여기에 에러를 유발하는 채널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빗 플립이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에러를 받은 것으로부터 예를 들면 뭐 R1, R2에서 R7까지 있겠죠. 받은 시그널. 여기서부터 이걸 딱 까봐가지고 우리가 에러가 있네. 뭐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에러가 적을 때는 심지어 커렉션 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얘는 74 해밍 코드라고 해요. 이 해밍이라는 사람이 뭐 햄을 ing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해밍. 네, 해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밍 코즈를 만들었고 그 중에서 74라는 파라메타 이걸 이제 NK 해밍 코드라고 하는데 눈치상 벌써 알겠지만 여기서 4가 인풋이고요. 인코더 인풋이고요. 7이 인코더 아웃풋 비트 수예요. 그래서 4가 들어가서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4 해밍 코드의 인코딩 방법이에요.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손으로 우리가 인코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finite field, 갈로아라는 수학자가 만들었죠. 이 finite field에서 finite field theory가 있죠. finite field theory에 나오는 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우리가 아주 복잡한 해밍 코드도 수학적으로 묘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뭐 제일 간단한 건 사실 해밍 코드는 선형 대수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y는 ax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어땠어요? 벡터 a와 벡터 y. 예를 들면 이것이 시스템의 입력 출력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니까 선형 대수학도 우리가 항상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야죠. 모든 매핑은. 그러면 a라는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입력을 출력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x 벡터, a 벡터, y 벡터의 엔트리들이 전부 리얼 넘버였잖아요. 여러분이 응용 선형 대수 시간에 배운 거는. 그런데 이 finite field를 상에서 또 선형 대수학을 배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게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1학기에 양경철 박사님께서 대학원의 오류 정정 부호라는 강좌를 개설하실 텐데 거기서 갈로아의 이 finite field theory를 이용해서 어떻게 오류 정정 부호를 설계하고 그것이 어떻게 계산되고 특히 계산을 통해서 인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디코딩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에러 프론인 걸 받아서 여기서 DEC, DEC, 디코더를 통해서 우리가 복원을 할 거잖아요. 특히 D1 여기서 hat, D2 hat, D3 hat, D4 hat이라는 오리지널 심볼 비트의 추정치를 이제 에스티밋을 우리가 찾아낼 텐데 이렇게 할 때 당연히 어때요? 수학적인 어떤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보면 그냥 논리적인 연산이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냥 논리적이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인코딩할 때 여기 넣고 그러면 여기가 뭐 하지만 이게 보면 finite field 상에서의 선형 대수학을 이용해서 이걸 디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롭게 좀 배워주시면 되고요.
해밍 코드에 대해서는 또 위키피디아에 찾아보시면 찾아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NK 코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N 값이고요. 이게 K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한 74민 코드는 두 번째 라인에 해당하죠. 74민 코드에서 해밍 74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7에서 4 빼면 3이죠. 그래서 패러티 비트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7비트 중에서 패러티가 3개고 데이터가 4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코드 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코드 레이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보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찾으세요 링크. 어쨌든 간에 링크를 통해서 7비트가 갔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정보는 4비트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정보의 레이트를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요? 7분의 4로 정의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걸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드 레이트가 1이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리던던시 없는 거죠. 물론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74 해밍 코드에서는 코드 레이트가 7분의 4가 된 1 해밍 코드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이 해밍 코드의 정의를 보면 그냥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인코더는 한 비트를 받아들일 때마다 3비트를 내요. 그런데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코드 레이트는. 링크를 통해서는 3비트가 같지만 실제 인포메이션은 한 비트가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일 해밍 코드와 74 해밍 코드는 어느 게 더 코드 레이트가 높아요. 얘가 높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3일 해밍 코드는 자 에러를 몇 개까지 디텍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소위 말하는 코드 싱크는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트열이 쫙 들어올 때 뭐 어느 세 개가 한 덩어리인지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싱크가 맞았다고 해보세요. 이미 어떤 방식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000을 받았어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또는 높은 신뢰도로 여러분이 보내진 비트가 0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000을 보냈는데 3비트 다 뒤집어져서 111을 보냈는데 000이 수신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딱 느끼면 뭐예요? 한 비트가 에러가 나면 에러 디텍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비트가 났다는 가정하에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3개를 봤더니 그 중에 하나만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얘가 잘못 그냥 뒤집혀왔나 보다. 010 들어왔더니 그냥 비트 0이 보내졌구나. 그런데 두 비트가 에러가 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오히려 디코딩을 해버리면 잘못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얘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코드 워드들 간의 디스턴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마치 선형대 수학에서 우리가 결국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상에서 배우잖아요. 여러분이 서브 스페이스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런 거를 파이나이트 필드를 이용한 서브 스페이스 이런 개념으로 바꾸고 나면 또 이제 코드 워드 디스턴스라는 게 나오는데 그 디스턴스가 서로 멀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에러가 막 나더라도 여기서 좀 가더라도 얘가 이쪽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가 여기인데 이쪽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보면 각각의 코드들마다 미니멈 디스턴스, 미니멈 코드 워드, 그러니까 코드 워드들 간의 디스턴스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는데 해밍 3일 코드는 당연히 디스턴스가 3이에요. 그러니까 000과 111밖에 없으니까 두 개의 코드 워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출력에서 나올 수 있는 벡터가 000 벡터와 111 벡터밖에 없잖아요. 인코더에서. 그리고 걔들은 서로 다른 게 3이잖아요. 놀랍게도 74 해밍 코드도 디스턴스가 3인데 얘들은 두 개씩 아무거나 뽑는다고 3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인코더에서 요 데이터 비트 4는 좀 특별하죠. 1, 2, 3은 서로 뭐 돌리면 시메트리카라니까 그런데 4비트 비트 4는 좀 데이터 4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디스턴스가 다 똑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때는 미니멈 디스턴스라는 걸 최소 거리 하면은 얘도 최소 거리가 3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둘 다 받아놓고 그렇잖아요. 한 비트 정도는 그냥 디텍트가 쉽게 되는, 코렉션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두 개는 예를 들면 똑같은 커렉션 케이퍼빌리티를 가지는데 보세요. 바보같이 디자인을 했더니 코드 레이트가 3분의 1인데 조금 똑똑하게 계산했더니 바로 어때요? 코드 레이트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 통신하는 사람들은 코드 레이트가 높으면서 같은 예를 들면 에러 디텍션 케이퍼빌리티를 갖는 코드들을 만들려고 한다든가 또는 커렉션 케이퍼빌리티를 갖는 코드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온 거예요. 수학자들도 많이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이미 뭐 신청한 대학원생도 있겠지만 그 양경실 박사님께서 또 하시는 현대 부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갈로아 필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수학적, 논리적 연산을 단순한 것밖에 수행 못할 때는 유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팅 케이퍼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90년대 한 초반 중반부터 이 터보 코드라든가 그다음에 후반대에 LDPC 코드가 리디스커버 됐어요. 예전에 이제 MIT의 갤러거라는 교수님이 젊을 때 발명했는데 본인도 그렇게까지 좋은 줄은 몰랐어요. 이게 좋은 장점이 있다 이러고 말았는데 그것이 리디스커버 되면서 디코더를 잘 디자인했더니 세상에 이론적으로 최적인 성능에 거의 가까웠게 이렇게 막 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발명되어서 현대 부호 이론이 또 하나의 새로운 교과목으로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됐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뭐 이게 나중에 다 나올 건데 TCP/IP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할 게 있는데요. TCP/IP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의 이 프로토콜을 말하는데요.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TCP라는 게 벌써 프로토콜이고 IP라는 게 프로토콜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프로토콜이 같이 어떻게 보면 결합돼서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스위트라는 거 있잖아요. 스위트. 이게 두 개 뭐 이런 거죠. 뭐 페어라는 뜻도 되는데 그래서 더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는 TCP라는 프로토콜과 IP라는 프로토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TCP라는 프로토콜은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리트랜스미션과 에러 디텍션에 관한 부분을 주로 디파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IP는 말 그대로 어때요? IP 어드레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라우팅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켓 헤더의 IP 어드레스를 어떻게 정해야 되나,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라우팅할 거냐와 관련된 프로토콜인데 이거 두 개를 잘 결합하고 그다음에 계속 진화를 시켰죠. 그래서 IP 버전 4, IP 버전 6 이러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 더 인터넷이 상당히 스케일러블하고 익스텐서블하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이제 보니까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은 넘어가겠어요. 일단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쭉 넘어가서 이 스케일러빌리티와 익스텐서빌리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했고 그냥 비슷한 말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면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에다가 스케일러빌리티, 디퍼런스, 뭐 익스텐서빌리티 이렇게 치면 뭐 굉장히 좋은 디스커션들이 있는데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요 이제 서로 사람들이 교환하는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저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이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사이언티스트나 이 스케일러빌리티와 익스텐서빌리티를 막 쓰는데 자기는 이게 헷갈린다. 근데 지금까지 들어본 바에 따르면 이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그렇죠? 모어 유시지 예를 들면 뭐 밴드위스라든가 유저라든가 뭐 이런 걸로 커져갈 때 뭔가 이 시스템이 이제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걸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것 같고 익스텐서빌리티는 뭐 시스템에서 기능이 새로 없던 기능이 추가된다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맞냐 이렇게 올린 게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의견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베스트를 받은 게 이제 우린 종료 디스커션 종료됐다고 하면서 일종의 별 받은 게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는 말 그대로 정말 넘버와 관련돼 있어요. 넘버.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리고 이미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알고리즘스 또는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그 빅 O 노테이션으로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면 유저 수가 증가할 때, 노드 수가 증가할 때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묘사하는 방법들을 배웠었죠.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숫자가 늘어날 때와 관련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서빌리티는 아까도 나와 있지만 새로운 기능이에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기존의 시스템이. 예를 들면 새로운 기능을 넣었는데 그랬더니 다 무용지물이 돼요. 앞에 거는 전혀 컴패터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라는 말을 우리 이제 피지컬 레이어 통신하는 사람들 많이 쓰고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챕터 한 3나 4 할 때 얘기를 할 텐데 와이파이 얘기니까 챕터 4겠네요. 이 익스텐서빌리티도 매우 중요해요. 새로운 기능을 넣었더니 앞에 뭐가 안 된다 또는 새로운 기능을 넣을 수 없다 이런 기능을 그렇다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리뷰 챕터 1 리뷰를 하면 키워드들만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인터넷 그래서 이제 상호망 저는 이렇게 부르겠고요. 구성은 호스트와 라우터들 링크들로 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호스트란 것은 뭐예요?
나오지만 데이터 또는 패킷을 우리가 더 인터넷에서는 IP 패킷을 서로 전달하는데 패킷의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호스트고요. 중간에서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라우터고요. 그 호스트와 라우터들 사이에 어떤 피지컬한 또는 로지컬한 연결 길을 패스를 링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특히 이제 IP 패킷들은 TCP/IP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TCP/IP라는 프로토콜 스위트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IP 패킷들은 헤더와 페일로드로 돼 있고 헤더에는 소스 데스티네이션의 어드레스와 체크섬이 있는데 특별히 에러 컨트롤 코드 중에서 시클릭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치 벡터라면은 왜 여러분 매틀랩에서 서크 쉬프트라는 명령어 있잖아요. 서큘러 쉬프트 하듯이. 그래서 코드워드들이 뭐냐면 하나의 코드워드를 조금씩 서큘러 쉬프트를 해가지고 새로운 코드워드를 만들 수 있으면 서큘러 코드라고 해요. 시클릭 코드. 시클릭 코드를 써서 일종의 그 에러 디텍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코드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시클릭 리던던시 코드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는데 걔를 써서 TCP/IP에서는 이 책선 비트들을 만드는 거예요. 해밍 코드가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라우터는 물리적으로는 포트들과 로지컬하게는 자기가 뭐가 있어요? 라우팅 케이블을 가지고 어떤 포트로 들어온 패킷을 까서 헤더를 까서 열어보고 라우트를 해준다 그랬죠. 어느 아웃풋 포트로 나가라. 네. 그 다음에 TCP/IP에서는 소위 말하는 NAC는 보내지 않는 거예요. Not acknowledged. 안 보내고 ACK만 보내도록. 이것이 다 좀 있으면 배우지만 그리고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이 스케일러빌리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최대한 단순하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decentralized 된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게. 어떤 중앙 집권화된 게 있으면 걔만 날리면 망하잖아요, 네트워크가. 그렇게 최대한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종의 퍼포먼스 매트릭들이 여러 개 있는데 트레이드 오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크만 보내는 거. 그래서 에크를 이용해서 에러 디텍션과 에크를 이용해서 ARQ를 해서 결국은 에러 커렉션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왔던 용어들이 뭐냐면 이 컨제스션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길로 라우터에서 일어나는 거고 플로우 컨트롤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데스티네이션 호스트가 어때요? 자기가 에크를 보낼 때 내 버퍼가 얼마나 비었어 알려줌으로써 데스티네이션이 너무 빨리 보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 도착했는데 내가 데스티네이션의 버퍼 사이즈가 모자라가지고 막 드랍시키면 곤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IP 어드레스는 숫자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일종의 네임을 붙였죠. postec.ac.kr 이러듯이 이제 이걸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죠. postec.ac.kr이. 그런데 얘들을 IP 어드레스와 매핑하는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트워크에서 그 테이블을 가지고 있도록 하고 그 테이블을 메인터넌스하는 방법들을 규약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걸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어떤 어드레스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버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포항공대에도 DNS 서버가 있어서 여러분이 연구실에 가서 선배가 그냥 컴퓨터 하나 새 것 아니면 싹 포맷한 다음에 주면서 네트워크도 네가 셋업해서 써 그러면 항상 컨트롤 패널에 가보면 DNS 서버 P 그다음에 A라고 돼 있나요? 보조 뭐 이렇게 돼 있나? 아마 어시스턴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설정을 하게 돼 있죠. 14.238.1이었나요? 하나가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제가 위에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그 IP 어드레스와 이 URL을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찾아왔어요. 예.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IP 어드레스는 말 그대로 어때요? 호스트의 주소죠. 그런데 그 호스트가 이제 컴퓨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걔가 여러 리소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파일도 있을 수 있고 뭐 비디오 스트림 할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걔들 위치를 어떻게 보면 위치를 하이퍼링크들을 어때요? UR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우리는 흔히 www.postec.ac.kr 그러면 사실 걔는 어때요? 딱 보내는 순간에 얘가 HTTP라고 가정을 하고 또는 HTTPS라고 가정하고 어때요? 걔를 찾아가지고 어때요? 어딘가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디폴트로 어떻게 돼요? 뭐 index.html 또는 html이라는 URL을 찾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은 뭐 제 홈페이지 가서 뭘 하라 그러면 어때요? 그 클릭하는 링크마다 어때요? URL이 다 다른 거죠. 앞에는 똑같죠. URL은 IP 당연히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툴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챕터 2는 타이틀이 이제 Principl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더 인터넷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그 네트워킹이라는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섹션은 8개로 되어 있지만 언제나처럼 이거 뭐 서머리, 프로블럼, 레퍼런스이고요. 그다음에 인트로덕션 섹션은 이제 제가 뭐 서머리를 미리 프리뷰를 넣거나 뭐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얘기하고 포워드로 말을 하자고 한 걸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이지만 키워드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쉐어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저자들이 책에는 써놓고 이제 안 써놨는데 제목으로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커넥티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왜 야 뭐 포항공대 왜 다녀 그러면 뭐 네트워킹도 해야지 뭐 참 안타깝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서 네트워킹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대학의 종말이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대한 네트워킹을 하세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의 자산이고 잊지 마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말레이시아 국비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끝번호다 보니까 저랑 같은 실험조에 배정이 됐는데 저는 걔들이 막 한국말도 너무 못하고 영어도 너무 못하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장문은 저보다 훨씬 잘해. 발음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막 실험할 때 짜증 나가지고 막 성질 막 인상 팍팍 쓰면서 막 혼자 실험 다 하고 뭐 데이터만 툭 던져주고 가고 막 이랬거든요. 듣기로는 뭐 그때 그 학생들이 말레이시아에 무슨 정부 고위 관료가 돼 있다고. 예, 바보 같은. 그렇죠. 밥도 사주고 막 말레이시아 뭐 문화가 어떠니 물어보고 뭐 무슨 음식 맛있는지도 물어보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바보 같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가 이제 성공한 다음에 알려줘야 되는데 꼭 실패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가 소위 꼰대의 대명사죠. 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실패한 것들도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커넥티버티라는 게 중요해요. 네트워크에서는 뭐 그게 휴먼 네트워크이든 아니면 더 인터넷이든. 그러면 이제 커넥티버티 그러면 연결성, 연결 정도, 연결 가능성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우리는 엔지니어니까 어떤 정량적으로 뭘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야 인터넷 연결 좋아? 좋아 라고 했을 때 뭐가 좋다는 게 뭐가 그냥 안 끊기면 좋은 건가? 그래서 이 퍼포먼스 매트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퍼포먼스 매트릭. 어떤 걸로 퀀티파이로 해서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커넥션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엔지니어는 뭔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자기 개발서를 한참 읽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또래인 제 큰아들 여성한테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나는 여러 가지 실패를 반복했는데 최대한 해야 될 실패들은 경험하게 하고 할 필요 없는 거를 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교육자인데 여러분들한테 야 뭐 바퀴부터 발명 꼭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바퀴를 보여주지도 않고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바퀴를 발명할 때까지 기다려요. 아마 못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실패들은 할 필요 전혀 없는 시간 낭비이고 감정의 낭비인 실패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저는 이제 자기 개발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없는 관역을 맞출 수는 없다. 관역이 없는데 맞출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정은 백파의 크기다. 그러니까 뭐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정말 바빠. 근데 관역이 없어요. 방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엔지니어들은 뭔가 잘 되게 만들려는 사람들인데 뭔가 퍼포먼스 매트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매트릭은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완벽한 매트릭은 없다예요. 알겠어요? 잊지 마세요. 제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명한 뭐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뭐 학교에 나를 이렇게 키워준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폼 잡기 위해서라도 가서 뭐 좀 기부를 해야겠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딱 이제 총장님이랑 행사하고 나가는데 이제 머리가 더 하얘진 제가 지나가다가 저기 자네는 그때 봤던 누구 아닌가? 그랬더니 교수님 안녕하세요 뭐 했는데 그래 내가 매트릭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지 그랬더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정강이를 걷어찰 거예요. 그렇죠? 네, 매트릭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완벽한 매트릭은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잘 기억해요. 완벽한 매트릭은 없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알겠어요? 완벽한 매트릭은 없지만 없는 것보다 나아요. 없으면 관역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잊지 마세요.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커넥티비티라는 것도 뭐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 커넥트 된다의 매트릭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커넥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흔히 놓치는 게 뭐냐면은, 특히 학교에서 요 매트릭에만 너무 빠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C로 시작하는 코스트라는 게 사실은 이 세상의 드라이빙 포스예요. 이 시장 경제에서는 우리가 정말 계획 경제인, 저는 공산주의라고는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시장 경제에서도 뭐 계획 경제를 많이 하니까, 시장에만 맡겨두지는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가격이라든가 이 코스트, 뭐 프라이스, 디맨드, 서플라이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내도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무 좋은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세상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오래 가고, 예를 들면 뭐 너무 좋아요. 뭐 말로 하면 전부 다 되고 막 검색도 필요 없어요. 말로 하면 그냥 뭐 다 찾아줘요. 뭐 빅스비 저리 가라, 뭐 C 저리 가라예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 2억이에요. 하나에. 그럼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어쨌든 엔지니어는 코스트라는 이 매트릭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는. 네. 보통 엔지니어링을 한 다음에 제가 얘기했겠지만 테크노 MBA 이런 거 하면 그때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돈 얘기밖에 안 하니까. 코스트 얘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비트 에러 레이트가 어떻게 되고, 뭐 딜레이가 어떻게 되고, 뭐 트루풋이 어떻게 되고, 뭐 스케일러빌리티에 뭐 오더가 어떻게 되고, 야 뭐 n 제곱으로 그로하니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코스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얘기했던 스케일러빌리티가 나오죠. 그렇죠? 스케일러빌리티 어쨌든 숫자로 돼 있는 거고, 새로운 기능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는 아까 익스텐서빌리티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지. 이것도 어때요? 사람들마다 모든 용어는 조금씩 다르게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의미로 쓰고 있죠. 여러분들 뭐 연애해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뭐 A라고 말했는데 내가 사용하는 A라는 단어와 나의 친구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말하는 A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야뭐 디파인부터 해봐 이랬다가는 절교당하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네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면 내가 좀 더 너에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Define love 이렇게 시작하면 미친놈 이러면서 이제 안 그래도 어렵게 얻은 친구를, 이성 친구를 잃을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인트로덕션에서는 저는 이렇게 뽑았어요. 책에 이제 커넥트란 말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는 뭐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제 커넥티비티라는 거다. 네트워크에서는.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휴먼 네트워크에서도 이 커넥티비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매제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페이스북 친구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이에요. 아, 나는 대통령 후보를 알고 있어. 이재명도 있어. 야, 나는 이재명도 들어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커넥티비티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과 연결은 돼 있죠. 그렇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커넥티비티가 좋게 하려면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지지하는 걸 막 올렸더니 어느 날 예를 들면 이재명입니다. 계속 저를 지지하시는 뭐 메시지를 많이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당선되시면 뭐 예를 들면 박지훈님은 제가 취임식에 바로 불러서 연단에 올라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청년의 상징입니다. 이러면 이제 커넥티비티가 높은 거죠. 그러려면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돈이 드는 거죠. 시간도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는 커넥티비티를 좋게 하려면 어쨌든 돈이 들어요. 코스트. 그리고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놀랍게도 이게 이제 개똥 철학이에요. 이게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나이가 젊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올해로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제가 이제 만 51세가 됐어요. 이제는 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나이가 더 많으신데 젊으셨을 때, 은퇴하시고 그래도 힘이 좋으셨을 때는 정말 친한 친구들과 골프를 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7년생이시니까 연세가 상당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골프가 멤버가 구성이 안 되니까 어때요? 이때부터는 이 쉐어링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의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지오그래피컬 가까운 분들이랑 골프를 치다가 멤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건강상의 이유로라든가 빠지시니까 이제 어때요? 막 타고 가서 그렇죠? 뭐 다른 분이랑 골프를 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갈 때마다 아버지 골프는 어느 분이랑 치세요? 그러면 뭐 최근에 뭐 어느 했는데 정말 그 전에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다. 본 적이 있나? 하시는 분이랑 골프를 치세요. 네. 그래서 이 쉐어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쉐어링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링크를 쉐어하는 거예요. 링크를. 왜냐하면 링크가 이게 비싸거든요. 우리 오늘 보겠지만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지금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커넥티비티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거기는 코스트가 드라이빙 포스예요. 이 모든 게 특히 인터넷에서는. 네. 그 다음에 이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쨌든 뭔가를 쉐어링하는데 링크를 쉐어링하는 방법들로 디벨롭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링크를 쉐어하고 이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차차 배울 이 퍼포먼스 매트릭들이 서로 막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돼요. 하나를 좋게 하면서 다른 하나도 좋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보통 여러분이 경제학 시간에 배웠듯이 어때요? 아주 최적으로 디자인을 해놓으면 어떤 체계를 어때요? 이 파레토 옵티멀한 프론트엔드가 존재하죠. 예를 들면 이제 X 값도 커질수록 좋고 Y 값도 커질수록 좋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쪽이 예를 들면 뭐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고 이쪽이 예를 들면 뭐 보세요. 그랬을 때 둘 다 예를 들면 커질수록 당연히 좋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수학적으로 만약 이런 옵티멀한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옵티멀한 건 뭐냐면 이 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잠재 성장률을 키우면 어때? 키우려고 하면 반드시 요거 내려가는 거예요. 둘 다 좋게 할 수는 없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은 어때요? 둘 다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점은 둘 다 좋은 점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포인트들이 보통 존재한다고 수학적으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을 정말 뭐 많이 동의하듯이 정의할 수 있느냐? 하나의 숫자로. 뭐 없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때요? 이 매트릭은 뭐라고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개념을 설명하려면 없는 것보다는 낫죠. 잊지 마세요. 네, 이것도 그런 건데 근데 보통은 뭐냐면 여러분이 젊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다른 파레토 옵티멀 포인트들을 놓고 철학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포인트가 좋고 너는 이 포인트가 좋을 수 있어요. 둘 다 파레토 옵티멀한데 예를 들면 야 잠재 성장률이 더 중요하지 않냐? 아니다. 지금 가난하게 먹고 헐벗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지. 이거는 그냥 철학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아니 세상 모든 정치가들은 둘 다 여기 있으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나중에 뭐 몰라요 그렇잖아요. 안철수 씨도 뭐 자기가 의대 갔을 때 정치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쪽 길로 가자. 물론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수없이 많은 게 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이 길을 제시한다. 이렇게 국가가 나아가면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다 좋지 않느냐? 네, 수학적으로 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좀 이러면 좋겠어요. 이러면. 네. 어쨌거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이 정치 망거가 돼가지고 계속 정치 얘기만 하는데 네, 하여튼 최대한 어느 편도 들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좀 이따가 허경영 얘기와 심상정 얘기도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얘기해줘야죠. 자, 어쨌거나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더 인터넷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처음에는 우리가 지구상에 컴퓨터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그렇죠? 그 유명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어록들이 있잖아요. 뭐 이러면 IBM의 회장이 앞으로 20년 후에 뭐 전 세계 컴퓨터가 뭐 몇 대 밖에 필요 없을 거야. 라든가 빌 게이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도스를 만들면서 뭐 도스가 서포트할 수 있는 뭐 디스크 용량이 몇 킬로바이트인데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말했던 엽기적인 얘기들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인터넷도 처음에는 그 아파넷에서 시작이 됐는데 뭐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메일 주고받고 뭐 파일 주고받고 뭐 좋으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예, 미 정부가 그냥 이거 민간이 있을 수 있게 해주자고 해서 어때요? 유명한 일이 벌어졌죠. 또 정치병이 도졌는데 이번에 미국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겠지만 엘 고어라는 그 부통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중에 나왔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말들을 하는 바람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워싱턴 정치가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법안 중에 하나가 저희가 발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발의를 공동 발의를 하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서포트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파넷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에게도 열리도록 한 거예요. 접속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 조지 W 부시랑 토론하는데 자기가 인터넷에 대해서 엄청난 기여를 했다.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사실 입법하는 사람들이 그런 법안을 내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메인테인을 정부가 할 거 아니에요. 서버들이나 라우터들을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지원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화당에서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엘고어는 더 인터넷을 지가 발명했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흑색선전한 거예요. 누가 봐도 엘고어가 발명한 게 아니죠. 예. 하여튼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이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미 커진 세상에 태어났죠. 근데 저는 이게 커지는 세상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TCP/IP로는 더 크게 성장할 때, 이 스케일업 될 때, 그리고 새로운 펑션이 추가될 때, 익스텐드 할 때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자. 에싱크로너스 트랜스퍼 모드. 그랬다가 쫄딱 다 망했다 그랬죠. 이미 TCP/IP가 깔려 있고 막 돌아가는데 다 밀어버리고 전부 장비 새로 해야 된다는 걸 하자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코스트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실제로. 네. 막 대충 메인테넌스라도 막 빨리 쓰고 싶은데 다 밀어버리고 새로 깔자고 하니까 안 됐던 거죠. 참고로 제가 또 틀어보니까 그 유리 시스템즈라는 ATM 스위치, 그러니까 라우터죠 어떻게 보면 만드셨던 스타트업을 만드셨고 포항공대 제2호 명예박사시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유리 시스템, 딸의 이름을 따서 유리 시스템을 팔아가지고 어디에? AT&T에 팔았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루센트 테크놀로지라고 AT&T에서 벨 라보라토리즈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통신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에 해당해요. 거기다가 초거액에 팔았는데 그게 여러분 찾아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매수 그 매입 중에 넘버 5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이 세상의 갑부 중에 갑부가 되셨어요. 참고로 그래서 모교인 메릴랜드 대학에 이분이 이제 메릴랜드 대학에서 대학원을 다니셨나 학부랑 석사를 다 하셨나 박사까지 그러셨는데 가면은 그 있어요. 이분이 그 기부해가지고 만들어진 홀이 있어요. 예. 마치 그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가 예전에 이혼하지 않았을 때 무슨 뭐 학교들에게 막 건물 지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TCP/IP의 여러 가지 스케일러빌리티, 익스텐서빌리티 문제가 있다 했지만 어때요? 이 코스트와 그다음에 당장 지금 있는 내 손안의 그 새라 그러죠. 일본에서는 손안에 새가 있는데 왜 나뭇가지 위에 있는 거 잡으러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쫄딱 망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놀라운 거 뭐냐면 지금 컴퓨터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어쨌든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러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8년 전에 터졌으면 제 생각에 대학 교육이 그냥 셧다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뭐 재수, 삼수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면 입시를 했는데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참 이 통신망이 이렇게 발달되고 통신 장치들이 이렇게 많이 보급된 상태에서 그래도 이 팬데믹이 터져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그리고 인류가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계속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가 자라는데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어쨌든 호스트, 라우터, 링크 수가 어쨌든 증가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더 인터넷은 호스트, 라우터스, 링크스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디자이러블 한 게 있죠. 어떤 거겠어요? 로컬 마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는 인터넷망이 잘 깔려 있는데 미국에는 아직도 예를 들면 DSL을 쓰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랬는데 미국의 DSL 지역이 광 케이블로 안 바뀌면 우리도 안 된다고 해보세요. 우리도 뭐 향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적으로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전원을 네, 전원 연결이 계속 잘 나가고 있죠, 신호는. 네. 제가 집에서 처음 해봐가지고 전원 꽂는 걸 잊어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인디펜던스 오브 어플리케이션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제 호스트들이 뭐 데이터를 보내는 데 있어서 패켓으로 쪼개가지고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보이스인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텍스트인지 비디오인지 여기에 상관없이 그게 인디펜던스 오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알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를 들면 지금 줌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패킷들을 날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론 줌 서버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줌 서버에 보내면 줌 서버가 여러분한테 쫙 뿌리죠.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수없이 많은 라우터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기분이 나빠요. 줌 뭐야? 네 건 안 보내줘.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뉴트럴러티라는 것과 뭐 망의 중립성 이런 거 있죠.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라우터와 호스트의 차이점인데 예를 들면 호스트들이 업그레이드 되기만 하면 이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라우터도 같이 바꿔야 된다면 이게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라우터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이걸 모르고 있다가 한번 컴퓨터과 네트워크 관련된 이제 세미나 들어가서 질문을 했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그 미국에서 오신 연구년 오신 교수님이 이제 저보고 뭐 제가 질문을 하니까 혹시 그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수업 들으신 게 언젠가요? 그랬더니 언제라 그랬더니 그 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네. 스위치도 뭐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제가 모아서 한번 해줄게요. 라우터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라우터를 많이 안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전혀 안 바꾸는 건 아니고 네. 라우터는 많이 안 바꾸고 호스트만 바꿔도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용한 어때요? 새로운 서비스, 스타트업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데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데 뭐 안 돼요. 이 네트워크로는. 네, 그렇게 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도로망을 까는데 뭐 앞으로 예를 들면 옛날에 도로망을 깔았다고 해보세요. 근데 앞으로 뭐 시속 200km, 300km로 3km 넘어했다. 시속 한 170km, 180km로 달릴 차가 지나갈 수 없게 깔아놨다고 해보세요. 그럼 도로를 새로 깔아야 되잖아요. 그게 실제로 인류가 한 일이죠. 네. 예전엔 그냥 마차만 가면 됐잖아요. 그러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적당히 뭐 그 네트워킹처럼 적당히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도 만들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추상화하고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최적화를 하고 싶은 거죠. 뭘 가지고? 어떤 퍼포먼스 매트릭들을 가지고 이 퍼포먼스 매트릭과 저 퍼포먼스 매트릭을 예를 들면 지금보다 둘 다 좋게 하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떤 수학이 쓰이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산 수학이라든가 컴퓨터과의 알고리즘 수업을 들으면 그래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림을 좀 보면서 오늘 제가 가져온 책에 없는 그림이건 딴 데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B 말고는 물론 I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B 말고는 어때요? 여기서 이 그래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는 뭐와 버텍스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예. 얘들이 버텍스 또는 노드들이고 그렇죠? 얘가 엣지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B는 좀 다르죠. 그렇죠? B는 지금 보면 이 엣지가 지금 뭐야? 그렇잖아요. 다른 것들은 어때요? 엣지가 반드시 한쪽 끝은 어떤 노드, 다른 쪽 끝은 다른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냥 저는 노드라고 할게요. 예, 버텍스란 말 잘 안 써요. 예, 노드라고 할게요. 그냥. 예. 근데 B는 어떻게 돼 있어요? B는 좀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그래프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 얘는 좀 다른 거긴 한데 그래도 그냥 같이 많이 다뤄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챕터 3인가요? 3에서 아마 이더넷을 배울 텐데 이더넷 딱 배우면 처음에 이게 버스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할 수는 없는데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호스트든 아니면 저게 라우터일 수도 있어요. 라우터가 있는데 다 어때요? 네, 그래프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프로 돼 있죠. 그러니까 노드와 그걸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이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구성해 보고 그러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저자들이 말하는 식으로 해보자고요. 오늘 아마 이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먼저는 fully connected mesh예요. 이 네트워크 토이 노드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6개 호스트 컴퓨터라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라우터도 어디가 빠졌나요? 다 됐나요? 네. 그렇죠? 네, 맞죠? 네. 빠짐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라우터가 필요 없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뭐죠? 이런 네트워크는 링크가 많이 필요하죠. 모든 페어에 대해서 링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링크 수가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넥티버티를 풀 커넥티버티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노드로부터 이 중에 어디 있는 노드까지 다 어쨌든 우리가 패킷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링크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n choose 2 개의 링크가 필요하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링크 수만 가지고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퀀티파이를 하면 어때요? 얘는 빅 O의 n 스퀘어로 그로우하죠.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게 링크가. 그럼 이제 숫자적으로는 어때요? 얘는 n 스퀘어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 대비되는 스타 커넥션 또는 스타 토포로지를 생각해 있다고 했을 때 한 7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 예를 들면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연결하는 거예요. 또는 6개의 호스트와 하나의 라우터라고 합시다. 호스트들이고. 자, 이렇게 하면 링크는 이제 어때요? 새롭게 추가되면 링크 몇 개 필요하죠? 걔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라우터에다가. 대신에 어때요? 패킷을 라우팅을 하려면 라우터를 거쳐서 가야 되죠. 맞습니까? 바로는 안 가지죠. 라우터가 꽝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네트워크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장단점이 항상 있는 거죠. 모든 네트워크는. 네. 개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머님들이 많이 하셨던. 예, 개주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개주가 이 스타 스타 커넥션의 가운데 있는 노드예요. 예. 그래서 여기 뭐 제가 이제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제 그러면 새로운 호스트를 애드하면 아까 풀 커넥션에서 n 플러스 1개의 새로운 페어와이스 링크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n 플러스 1이 맞나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5개가 있었는데 하나 추가되면 예, 6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스케일업을 하다 안 하다가 실제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케일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스케일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 된다는 뜻은 퀀티파이 하고 나면 어느 게 더 스케일업을 하냐 덜 스케일업을 하냐는 거지. 그런 면에서 스타는 어때요? 링크 수로는 잠깐 죄송합니다. 링크 수로는 이렇게 되고요. 새로 하나 추가할 때는 하나 추가하니까 빅 오브 원이죠. 그렇죠? 업그레이드 할 때라든가 예를 들면 이번에 또 이제 그 사면을 받으신 분이 2분 있었잖아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분이신데 이분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정치범이다. 그래서 이제 엠네스티 코리아에서 아마 이분 풀어주라고 난리를 쳤던 건가 뭐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말했던 것 중에서 이제 우리 네트워크와 관련된 게 뭐냐면 이제 그분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처럼 이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마치 6.25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보도연맹 피해자들 발생한 것처럼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행동에 옮기자. 그래서 우리가 해와 전화국에 보니까 미국에서 외국 해외에서 들어온 인터넷망이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를 부수자. 예를 들면 이제 뭐 네트워크망을 잘 봤더니 어때요? 거기가 굉장히 취약한 곳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분이. 그래서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재판에서 유죄가 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뭐 사면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 형기 중에서 살면은 이제 석방 대상이죠.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래서 fully connected mesh와 스타만 얘기했지만 말했듯이 뭐 수없이 많은 게 가능한 네트워크도 가능하고요. 그래 이제 연결했고요. 이제는 어때요? 이것이 사물 인터넷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도 어때요? 여러분이 컴퓨터 공학과에서 네트워크를 전공하면 전부 그래프로 모델링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서킷 스위칭의 문제점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피지컬 레이어와 관련된 건데 제가 전공이라서 신나게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안 끝나죠.
여러분이 아직도 쳐다보면 포항공대 교수들의 뭐 어록, 명언은 아니고 쳐다보면 저도 한마디 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포항공대 거기에 요까지만 하고요라는 그래놓고 제가 한 15분 했나 봐요. 학생들이 원성이 자자해서 저도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